헌재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겠지만 결론난 다음에라도 저는 헌법재판소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가? 정말 법복을 입은 귀족인가? 왜 이렇게 굴지?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 대선 작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익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네. 신용환 서원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두 분 목소리가 아주 밝으시네요. 네, 봄이니까요. 이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봄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까? 네. 네. 봄이 왔는데요. 아직도 투쟁의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실 텐데 의원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국회의원이란 놈이 힘들다고 삐리리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발 좀 빨리 끝내라. 그런데 이 친위 쿠데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들이 모든 행정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대대적인 힘과 결집력으로 돌파해 왔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허무하고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 아니다. 암약하던 놈들이 활약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을 조진 놈들이 이제는 뻔뻔스럽게 다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 암덩어리들이 다 이제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걷어내면 되는 암덩어리들이 세상 밖으로 다 튀어나온 것들 이거 이제 도려내는 것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만 더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견디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정리하고 새로운 정부 만들어서 말 그대로 암세포들, 암덩어리들 통째로 함께 도려내는 그 과정에 함께하는 그 희망으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양문석 의원을 제가 뵀는데 단식한 지가 한 7일차 정도 됐고 제일 오래된 사람은 제주의 위성권 의원인데 14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두 분 단식 해본 적 있어요? 뭐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저런 식으로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네. 어제 이제 단식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옆에서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릴레이식으로 하루 이틀씩 이렇게 이제 자원해서 같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보고 정말 절박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더 느꼈습니다. 네, 절박함을 전하기 위한 방식인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석 비서관과 참모들을 보내서 위로를 하고 그 뜻을 잘 받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언론에까지 났는데요. 이게 탄핵으로 업무 중지가 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산불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직무정지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직무 전반이 정지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비서진의 보좌를 받지도 못하죠. 네네. 그런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 정치적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이념입니다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공조직인 대통령 비서실을 이용했다는 건 이거 자체로 또 하나의 탄핵 사유다라고 싶을 정도로 엇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이 엇나가고 있는 게 뭐 한둘은 아니지만 직무정지 기간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직무정지 상태에 충실하지 않다는 건 문제고요. 이거는 뭐 꼭 모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씨의 경우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덕수 씨는 정말 관저에서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죠. 그야말로 뭐 산보 정도 하는 거고 뭐 새끼 밥이나 먹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직무정지란 무엇인가를 한덕수 씨한테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거 자체로 탄핵 사유를 쌓아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씨가 산불 관련 메시지를 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대통령 노릇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뭐 당연히 대통령 노릇에다가 자기 극우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건재하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것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고 그야말로 저희가 처음부터 초지일관 말씀드렸던 우리는 엄정한 사법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윤은 계속해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후일 본인이 이제 인용되고 나서 파면되고 나서도 어찌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게 누굽니까? 가슴에 총뿌리에 총을 들이대고 온 국민에게 화병을 정말 염장 불을 지른 게 본인이면서 지금 택도 없이 본인이 전체 나라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뭐 애도를 한다 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처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번지수가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대중가요 중에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통령 할 때 잘하지 그랬어요. 그죠? 뭐 수해 때도 내가 간들 해결할 수 있느냐. 이태원 참사 때도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도 제대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 뒤늦게 지금 쫓겨날 판에 와가지고 산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죠. 근데 산불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자연재해지만 동시에 인재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발화 원인이 뭐 이를테면 뭐 과자부스러기를 태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이유도 아니라 산불을 진화하러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또 지원 나오신 분들이었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길이라는 게 바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화재 현장 근처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았나. 이거는 뭐지 국가적인 통솔 체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요. 내란 이후에 이와 비슷한 인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이 빨리 종식돼야 된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경호처만 하더라도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저 경호처가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그렇죠? 네. 처장은 뭐 집에 도망가 버리고 차장은 구속영장 뭐 친다 안 친다 그러다가 청구 겨우 하니까 또 영장 기각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며칠 전에 경호처 직원들이 술 먹고 패싸움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어요. 네. 경호처 직원들의 그 잘 훈련된 주먹질을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강회의의 정도가 가장 엄중한 기강을 보여줘야 될 게 경호처 같은 데잖아요. 네. 정말 여긴 총알이 날라오면 내 몸을 던져서 맞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원래 훈련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용리단끼리 술 처먹다가 자기들끼리 주먹질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뭐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이상한 풍토가 반복되고 있고 저는 이게 산불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산불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음모론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 건조한 날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제 갑자기 동시다발로 뭐 36건 이상이 전국에 발생되고 SNS에 보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쭉 20개 이상을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참 특이하다. 건조한 날은 다른 요일도 많았는데 지난 주말부터 그렇게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하도 이제 시스템도 망가지고 민심도 흉흉하게 이렇게 이들이 황당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적 그런 이야기들이 SNS에 아주 난무를 하게 된 거죠. 그 원인 제공도 누가 한 겁니까? 하도 황당하게 이끌어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마치 온 국민이 다 그런 것처럼 떠들고 뭐 광화문 저도 현장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쭉 진행했지만 뭐 16,000명이라고 하고 하지를 않나. 집회 참석 인원이요. 집회 참석 토요일 날. 인원 16,000명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5,100 한 50만 되는데 510만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을 본 건가 그 이하로 본 건가 하는 아주 우스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라 여러 가지 이제 하도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패닉에 빠뜨리고 하는 짓들의 장본인들이 누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결론이 나도 과연 대한민국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릴지 등등을 그러니까 리더로서 어떤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그런 지도자로서 자격이 완전 제로인 사람들입니다. 네. 뭔가 나사가 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국가 자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경호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법원의 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거 기각 그 법원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영장 청구를 안 한 겁니까? 검찰이 잘한 거죠. 검찰이 잘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잘하는 짓입니까? 진짜? 네네.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그 금요일 밤이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금요일 밤에 방송하면서 밤 11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했는데 제가 캐치하지 못한 소식 중에 하나가 영장실질심사할 때 검찰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검사들이요. 청구한 사람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발언권이 영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발언권이 이제 봉쇄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영장이 나오면 안 되고요. 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요라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는 거고 그야말로 법꾸라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요. 그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 심사할 때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돼 가지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감옥 네. 가나 보다 했을 때 그때 검사가 11명이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11시간이 걸렸고 PPT만 4시간을 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주 도드라져 보이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뭐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라는 의지가 아주 도드라져 보인 거죠. 그러니까 100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검찰이 90만큼의 잘못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한 10만큼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때도 그렇잖아요. 법원의 잘못이 있지만 즉시항고를 안 한 검찰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최고의 발악을 하고요.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또다시 확인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영장 집행을 대놓고 방해한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검찰.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왜 그럴까요? 뭐 풀어줄 결심, 기각될 결심을 해야만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3번씩 그 스스로 기각할 때 법원도 안 보내고 기각할 때 이미 알아봤고 방첩사 대령과 통화하는 내용들, 중앙선관위 서버 출동 등등에 대한 의혹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날 밤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 회의하는데 상관들에게 보고는 안 했을까? 지금 일각에서 아주 강력히 제기되어 있는 그러면 검찰 대검 수뇌부는 연관이 없을까 등등해서 석방 즉시항고가 아닌 즉시 포기 등등을 하면서 이들은 이미 굉장히 깊숙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걸 계속해서 자인하는. 왜 검사를 안 보냅니까? 바빠서? 그러니까 풀어줄 결심, 기각될 결심을 애초부터 했기 때문에 안 보낸 거겠죠. 네. 뭐 지금 경찰 측에서 청구해서 뭐 기분 나빠서 안 보냈다? 말도 안 되는 거겠죠.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겠네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근황이 어떨까요? 지금?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물 밑에서 엄청 바쁘게 지금 안 그래도 증거인멸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뭐 일각에서 밥도 못 먹고 뭐 몰골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죽을 정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만 해도 무지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러드리고 한남동에서 만나고 전화하고 심지어 이 와중에도 풀려나자마자 수석들하고 폭탄주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모 수석은 완샷하고 아주 기분 좋아서 완샷하고 비를 여전히 맞추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김건희는 막 새벽에도 수행하는 비서들한테 뭐뭐뭐뭐 알아와라 하고 막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짜증이 돋아서 주변 지인들한테 불만을 표출한 게 이제 저한테도 이야기가 넘어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 형국이죠. 어디를 뭘 못 먹어서 몰골이 흉해지고 그렇습니까? 원래 못 먹는 건요. 김건희가 이미 이 수술을 한 지가 꽤 됐단 말이죠. 유동식 그 전용으로 먹는 그 우유도 정해져 있고 빨대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원래 잘 못 먹어요. 네. 기존에 이렇게 악력으로 세게 씹는 거 이런 것들을 원래 잘 못 먹고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그 비서진 쪽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뭐 지금 갑자기 뭐를 못 먹어서 몰골이 흉하다 뭐하다 하는 것들 그렇게 이제 동정심을 아무리 유발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네. 두 가지 버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읍서형. 네. 제가 성대모사 못하는데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네. 잠깐 나와 있지만 한 달 내에 다시 구속된다. 네. 그 잠깐이라도 좀 봐주면 안 되냐. 그때까지라도 내가 한남동에서 그냥 수정방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이게 읍소형이고 이제 윽박 지르는 거는 이런 거죠.
탄핵 각하될 거야. 윤석열 대통령 각하는. 너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뭐죠? 오리가 발버둥 치듯이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호처 직원들 주요 간부 2명에 대한 영장 기각도 대세에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네,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지금 열심히 전화통 붙잡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고 그게 일종의 세태이고 또 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아니 근데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헌법재판관 어차피 한두 다리 건너면 다 인맥이 닿으니까 네. 뭐 이른바 회유설, 압박설, 돈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뭐 협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 뭐 거예요. 돈까지는 뭐 물증을 모르지만 네. 지금 우리가 여실히 도저히 일반인 또는 법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석방을 해준다든지 즉시 항고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왔잖아요. 그러면 사법 카르텔, 법조 카르텔의 민낯을 아주 역력히 봤잖아요. 그 정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절박한 사람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살고자 하는 본능 또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은 저희가 엄정한 사법 집행이 되기를 원하는 본능보다 훨씬 세다. 그렇네요. 정말 발버둥을 세게 친다.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댓글에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본능적인 몸부림에 가까운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사법, 이 법조 카르텔, 워낙 강력한 법조 카르텔 내에서 얼마나 많은 컨택을 시도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덮어씌우는 게 있어요. 모든 비밀을 이재명 대표는 가장 잘한다. 누구누구 재판관과 뭐 연수원 동기고 네. 뭐 그 남편이 뭐 어떻게 해서 뭐를 알고 가장 잘하는 거.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죠? 인터뷰하는 거. 윤상현 의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덕수는 기각 각하 해주고 윤은 인용하려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한다. 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저희끼리 이렇게 뭐 방송에서 하든지 사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자기들이 법적 카르텔로 깊숙이 정보를 파고들고 또 압력을 집어넣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항상 적반하장이에요. 자기들이 다 많이 알아보고 뭐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지금 제가 농담으로 이 척도를 보려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TV를 봐라라고 농담을 드리는데 자, 요 며칠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죠, 서정욱이. 네. 여차하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인용된다는 느낌,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느낌, 또 특히 이재명 대표의 2심에 대한 안 좋은 느낌, 자기들 기준으로 안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을 급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이유가 있겠죠. 네. 법적 카르텔로서 자기들이 많이 알아보고 더 불안해진 게 있겠죠. 본격적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0시에 한덕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참 지금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뭐 넌센스입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뭐 한덕수는 기각되는 거로 운명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기각되는 걸로? 네네. 네. 그러니까 총리직에 복귀할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총리직에 복귀하든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사라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덕수란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이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뭐 고향도 바꿨던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의 원칙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도 지내고요. 그 다음에 뭐 저 무역협회장부터 해가지고 또 김현장 갔다 오고 하여튼 뭐든지 돈 좀 생기는 자리는 그냥 염치도 없고 뭐 체면도 없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역사적 책무도 없고 국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공직자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보여주지 않은 정말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은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교사. 모렴치한 모습 투성이고 그래서 저는 한덕수라는 공직자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뭐라 결정하든 간에 국민적 심판은 해야 된다. 정말 불쾌한 사람, 정말 불편한 사람, 정말 공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의 인사 시스템은 뭘 점검해야 되는가 한덕수라는 사람은 하여튼 두고 반면교사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그 판결에 대해서 뭐로 나오든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절대 개념치 마시라. 주가 아니라 완전히 종일 뿐이다. 종속변수이죠. 그러니까 그게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뭐 인용이 되든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다. 또 그것과 윤이 연동되는 측면 이런 뷰 포인트
집중해서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5가지 쟁점이 이렇게 올라갔죠. 조금 아쉽게도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오창익 평론가님 말씀대로 당장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좋겠지만 아마 이제 중대성 부분에서 약간의 기각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은 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기각이나 인용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주문이 있을 거고 그 결정문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주문과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유 부분에서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만 이유를 단다 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서 기각이나 인용이 나올 경우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짧게 써도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기각이나 인용으로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곧 바로 요거 끝나면 한덕수 판결이 끝나면 윤석열에 대한 날짜를 고지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힌트가 들키거든요. 기각이나 인용을 낸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12.3 내란에 가담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라는 부분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그렇죠.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빼고 예를 들어서 기각 인용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5가지 네, 사유 중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각이나 인용을 내게 되면 아무리 짧게 주문을 쓰고 이유를 써도 저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양측이 다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님 판결을 보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으로서 2심의 눈치를 봤다. 법원의 2심의 눈치를 봤다는 그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헌재 존립 기반, 존립 근거, 아이덴티티를 상실한다. 그렇게 보면 최소한 날짜라도 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각하 같은 경우는 5대3 각하냐, 4대4 각하냐 등등의 이제에 따라서 뒤에 파장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국힘에서 지금 권한쟁의 신청을 해놨거든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한덕수를 탄핵할 때 그게 150명이냐 200명이냐를 가지고 이제 국회 권한에 대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권한쟁의를 청구해놨기 때문에 5대3이면 이제 황당한 결과가 나오죠. 5대3 각하면. 그래서 아마 각하를 한다면 4대4 각하일 것이다. 만약에 각하를 하면 주문과 이유가 안 나오니까 안 들키겠죠. 그런데 이제 각하가 나올 때는 저희가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주문과 이유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윤석열에 대한 것도 빨리 할 필연성이 별로 없죠. 그러면 네. 이번 주에 윤석열에 대한 게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각하는 상당히 우리가 긴장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각은 이 총리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이제 이게 기각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네, 아니, 기각인데 각하는 이제 국회에서 150석이 아니라 200석이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회하고 또 논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하하면 뭐 진짜 각하했을 거고요. 그 각하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헌재의 논리 근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국무회의를 예로 든다면 국무회의가 문제가 있다. 네. 이거는 적법화 형식과 내용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계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확인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한덕수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그러나 논리 전개가 이렇게 되죠. 국무회의는 한덕수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거였고 윤석열이 주도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일종의 부하 직원 아닙니까? 총리가 아무리 책임이 큰 자리라 하더라도 국무총리의 한계가 있다. 역할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한덕수를 파면하는 건 과하다. 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제 생각에. 역으로 그러면 이야기하면 한덕수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강행했다. 불법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은 내일 모레 바로 탄핵 인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아까 단선한 게 그런 네네.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극장에서 보는 예고편 같은 거 있잖아요. 예고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가 오늘 어떻게 되느냐? 탄핵 인용되냐? 아니야. 기각되느냐? 이거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헌재가 여기서 어떤 논리를 구사할 거냐? 근데 뭐 잠시 후에 드러날 문제여서 제가 네. 아주 세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 이런 식으로 헌재가 비껴나가면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은
기각할 거고 그 대신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인용할 거다. 이렇게 기존 4명을 할 때 보면 이제 4명이 다 불법이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네네네. 헌법 위반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대성에서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낼 거냐 사무실로 돌려보낼 거냐 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기각일 거고요. 하나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만약에 인용으로 나오면요. 100% 윤석열에 대한 날짜를 지정할 겁니다. 인용이라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진즉에 인용할 거였으면은 같은 날 같은 시에 윤석열 먼저 하고 한덕수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네. 법리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인용을 하려면 인용에 대한 주문과 이유를 자세히 붙여서 써야 된단 말이죠. 파면을 시키려면 상세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치를 다 주게 돼 있거든요. 인용 같으면 그렇다고 보면 인용을 한덕수를 결정 내린다 라고 가정해 보면 한덕수 끝나자마자 내일 윤석열 한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아주 재밌는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든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헌재의 좀 정치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 재판관들 내부에 이른바 발목을 잡는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짐작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법조 카르텔, 사법 카르텔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 내란의 가담자들이 많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는 게 아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아까 양문석 의원님도 자료 화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법원 일부, 법원은 뭐 정확히는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검찰, 경찰, 정부 각 부처에 워낙 많은 그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암약 내지 기회주의적으로 숨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이것들을 늘어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봤단 말이죠. 법원, 헌재 이 부분에서 정무적 사법기관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정무적 헌법의 가치 판단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눈치, 정무적인 기능 이런 것까지를 다 보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나중에 조기 대선 관리를 위해서 한덕수를 살려 보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측하는 것도 역시나 정무적 정치적 눈치를 봤다. 원래서 사법부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아니 원래는. 굉장히 잘못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정부에 무슨 민원을 제기하든 네. 뭐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하든 또는 뭐 민사 사건을 다퉈보자고 법원에 신청을 하든 간에 원칙은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네네.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처리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 네. 한덕수 사건과 윤석열 사건이 있으면 뭐가 먼저 들어왔냐면 윤석열 사건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 사건은 주변 사건이잖아요. 윤석열 사건이 핵심이고. 그렇죠. 네네. 이 얘기를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할 때 밝혀요. 네네네. 먼저 들어온 것부터 처리하고 중요한 사건부터 집중해가지고 평의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국민 앞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었어요. 한덕수부터 해요. 뭐 좋아요. 그러면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덕수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윤석열을 언제쯤 할 거라고 해야 돼요. 국가기관은요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이냐면 국민에 대한 헌법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법대 위에 앉아있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걸 까먹은 건지 이걸 잊어버렸는지 하는 거. 이게 헌재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겠지만 결론 난 다음에라도 저는 헌법재판소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가? 정말 법복을 입은 귀족인가? 왜 이렇게 굴지? 왜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지? 지키지 않을 때 왜 설명도 안 하고 있지? 이거는요. 아니 법치주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법의 안정성이잖아요. 법은 예를 들어 누군가를 때리면 나도 처벌받아. 에? 누군가에게 돈을 안 갚으면 나도 손해가 있어. 이런 게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헌법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측 가능성에 기반해야 되는데 이거를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이 좀 깨고 있는 겁니다. 사건은 선착순으로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번 탄핵 사건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탄핵을 제일 먼저 할 거야라고 말해놓고는 이게 예측 가능성인데 이게 법의 안정성인데 이걸 자기들이 깨버린 거죠. 와 이거 나중에라도 저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렇다면은 내일 바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잡힌다라는 예측을 하셨고요. 네네.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윤석열의 선고 날짜를 잡을 것이다. 천천히라도 내일이라도 잡을 근데 것이다. 기각이 돼도 이유가 주문과 나오니까. 이유서에서 보면 힌트를 네. 저희한테 들킨다. 네, 각하가 되면은 이건 오리무중이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10시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입니다. 이 법정 교수인데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 사실과 관련해서 의원들 끌어내라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정언이 많이 헷갈리는데 헌재가 변론을 너무 빨리 종결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지기현 판사의 결정이 헌재에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차진아 씨는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 연구관인가를 지냈다라고 얼핏 들었는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네. 과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까? 그게 절차적, 형식적 하자라고 지기현 판사가 혼자 유일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력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뭐 일찍 헌재 재판관이 된 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안정성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 하나를 놓고 그것도 절차적, 형식적 하자 딱 그걸 억지로 걸어서 내린 걸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 도대체 뭐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기의 희망이겠죠. 이분이 쭉 나오는 그 프로들을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네. 다 보수적인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거의 견강부회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장영수 교수님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하는 분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네. 그런데 요원이다, 뭐 의원이다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장성들 빼고도요 대령급에서 이미 수도 없는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까지 나와 있잖아요. 요원이다, 의원이다 이런 부분은 애드립에 가까운 내용들이고요. 그걸로 사실관계가 뭐 적시간됐다 이게 형사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군대를 보낸 행위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가 헌법적 가치에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대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사법적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미 1심에 들어가 있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 그 법원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권위 있는 헌법학자 중에 한 분인데 어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싫어서 그런 게 이야기. 아니 장영수 교수는 거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헌법학자면요. 대한민국 헌법이 뭐냐면 이를테면 34조에 뭐 신체장애 노령 그다음에 뭐 기타의 사유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이 특별히 챙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어린 청소년이거나 여성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는 뭐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형편이 궁색한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고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도 해야 되고 헌법 전반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학자는 기본적으로 좀 약자 소수자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애정 같은 걸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장영수 교수는 그런 쪽의 발언을 사회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있는 사람들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편만 들어요. 난 이런 사람이 학자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뭐 트랙을 밟아서 교수는 됐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2018년도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윤석열 정부 때도 법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정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장영수 교수 같은 사람이 일정하게 보수적이면 저는 그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분배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해. 에? 국민 경제의 성장이란 표현도 헌법에 나오니까 뭐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정도 있지만 성장에 꽂혔어. 뭐 이래가지고 그쪽 담론만 계속 얘기하면 좋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라 정파적으로 이 사안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누구에게 불리한가를 꼼꼼히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영수 교수 얘기는 믿고 걸러도 됩니다. 네. 저는 탄핵 심판이 늦어진 까닭은 좀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네. 오늘까지도 저는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윤석열 내란 일당의 대응이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이례적이에요. 네. 탄핵 심판 정에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근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윤석열 직접 그때 생각하고 헌재가 아니라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응하고 비교해 보면 뭐 0대 100일 정도로 윤석열 네. 아주 세게 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고 거짓말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발버둥을 쳤고요. 그러니까 그 대응에 대해서 화답은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네. 답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평이나 또는 결정문을 쓰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두 번째 객관적인 조건은 노무현 박근혜 케이스와 달리 이번에는 탄핵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그건 뭐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이 사건 저 사건도 처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것 사실 우리의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지금. 네. 우리가 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음흠. 그래서 재판이란 건 좀 기일이 늦게 잡힐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용납이 네. 안 돼요. 네. 저 자신이 네. 오늘 당장 해도 되는데 이거 결론 빤한데 네. 결론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미루지라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해결이 될 거고요. 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제 그 지금 이제 잘 설명 주셨는데 그 전문가분들 중에 나오셔가지고 뭐 요번에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사건 말고도 한덕수 뭐 또 앞에 이제 네 사람 이미 이제 선고한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1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매일 야근 근무를 해서 쓰러질 정도까지도 국민들의 이런 절박성과 이 엄중함, 이 중요한 사항, 친위 쿠데타의 정말 이 어떤 은닉성, 비닉성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 본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모든 시금을 전폐하고라도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한겨레에서 또 속보를 냈습니다. 단독으로 났는데요. 윤석열이 1차 계엄이 실패하고 국회에서 이제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벙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하며 의원부터 잡으라고 하고 재선포하면 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 뭡니까 단체 폰이죠. 방첩사. 방첩사 네. 폰에 이제 드러났다라는 네네. 기사가 떴는데 이건 또 헌재 아니,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아니 헌재는 그런 거 다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김용현한테 그랬다는 게 막 다구쳤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안 잡고 네, 뭐 하냐 네, 그랬더니 예, 뭐 예. 숫자가 모자라서 못 한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 당장 어떻게 하고 계엄 해제 요구해도 아무 상관없다. 새벽에 다시 계엄 선포하면 된다. 빨리 국회의원부터 잡아들여.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의 육성이 뭐였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전사 요원들을 국회에 보냈잖아요. 야간 투시경 붙여가지고 총 들고 유리창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봤는데 그 조금 모인 결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벙커에서 뭐 지들끼리 소리 지르고 아니 그 내란의 밤 때 윤석열하고 통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평소 윤석열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조바심 나고 무슨 도박에 뭐 판돈 잔뜩 걸고 덤벼 들었는데 이게 왜 성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별 사람하고 다 통화라고요. 뭐 국정원 뭐 저 원장이나 차장도 마찬가지고 뭐 사령관들 계속 통화하면서 욕하고 빨리 잡아들여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내란 사태가 어떤 사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요. 이 근거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참. 2차 계엄까지 선포할 정도로 그런 게 객관적으로 나올 정도로 한 사람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네. 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김건희가 총은 뭐 무늬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쓰라고가 아니죠. 쏘라고죠 정확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뭐 요원과 뭐 해서 사실관계가 아직
규명이 안 됐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영현백 그 뒤에 12월 달에 주문했다는 거잖아요. 3천 몇백 개를 한 개 날짜가. 그러면 그 시점에는 왜 준비를 했어요? 진짜 체포되기 전에 한번 다시 때려 뽑으려고 한 걸 거 아니겠어요? 예. 시점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헌재가 다 판단했을 것이고 일각에서 뭐 몇 대 몇으로 뭐 기각과 각하 의견이 많아져서 뭐 어쨌다. 엊그제 무슨 유명한 언론인도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기본적인 소양만 있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도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결국 이게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일으킨 쿠데타이기 때문에 명령 개통에 의해서 내려갔고 지금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으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사장돼 있지. 사실 이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제대로 수사 안 한 거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앞으로 한 100배 정도의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아니, 그러나 이렇게 하루하루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 로마에 있는 유흥식 추기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잖아요. 네네. 고통 위에 중립 없고 내일 안에 중립이 어딨냐. 네네.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사실 어른의 말씀이거든요. 경청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 바티칸의 장관을 지내고 계신 현직 장관인데 뭐 국내 상황에 대해서 발언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유불리가 갈리잖아요. 내란 세력 입장에서 저 양반 왜 저러나 하고 불만을 가지만 하고 극단 세력은 국민 다수야 뭐 고마운 마음을 느끼겠지만 굉장히 용감한 말씀이기도 해요. 네네. 저 위에서 그냥 멋있는 곳에서만 계시면 근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추기경이란 고위 성직자니까 그런데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 애달퍼서 그렇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 보면 한국이 더 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선진국이 네네.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무너져 가는지. 예? 그 왜냐면 유추기경 같은 분은 후진국에서 태어났다가 네. 개발 도상국에서 사시다가 선진국까지 선진국 국민이 오신 돼서 이제 거잖아요. 그렇게 되신 그런데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국 같은 나라가 단박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불안감,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건데 전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립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사실은 그 유추기경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장관이잖아요, 현재. 네. 그러면 그게 베네딕토 그 교황께는 말씀을 안 드리고 프란치스코 했을까요? 교황. 참 프란치스코 교황께 말씀을 안 드리고 말씀드리죠. 했을까요? 당연히 네.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장관이신데 현직 거기에서 장관하고 계신데 교황님은 좀 더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걱정하고 우려해 주시는 게 그 말씀의 행간에서 저는 지연된 정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고 하는 사이에 너희들 엄청나게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김성훈, 이광우 등등에 대해서도 다 석방이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의에 대한 규명 자체가 덮어지고 또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조속히 정리를 해라. 이런 차원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정말 새겨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언론에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아요. 일부 유튜브 이런 데만 좀 나오고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는 데서 그걸 대단히 비중 있게 무게감 있게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겸허하게 정말 수치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무거운 말씀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게 언론 지형도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 건에서 특히 증거인멸 이런 거 숫자 속이고 이런 거에서 채널에 이런 방송을 보고 정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거든요. 네, 아니 오늘 아침 신문을 쭉 보니까요. 경향신문에서 논설위원이 쓰는 조그만 꼭지 칼럼 있잖아요. 구혜영 위원이 쓴 거 유흥식 추기경 관련. 그다음 한겨레에는 한 글자도 안 나왔고요. 종이신문에는 네. 뭐 이런 식의 뭐 푸대접입니다. 근데 뭐 금요일 저녁 소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굉장히 묵직한 말씀이기 그렇죠. 때문에 과거에 뭐 인용해야 김수환 되는데 추기경이나 정진석 추기경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그래도 경청하고 이야기해 주는 데는 MBC 뉴스더라고요. MBC 뉴스는 네, 굉장히 네, 중요하게 다뤘고요. 그래서 지금 내란 국면에서 MBC가 정말 고군분투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이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이 형사재판 날짜이기도 한데요. 참석을 안 한다고 하네요. 자기 유리할 때는 가고요. 네, 자기가 네. 별로 불필요하거나 불리할 때는 가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지금 한 달 전쯤 된 거죠. 그때 이제 자기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그 소명할 때
석방을 이제 바라면서 소명할 때 그건 자기 필요에 의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혹시 작동할지 모른다. 또 사법 카르텔을 통해서 여러 이제 그 물 밑에 오리 바쁘게 헤엄치듯이 여러 손을 쓰면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절박성을 호소했을 것이고 오늘은 뭐 그냥 변론 준비기일로서 이미 자기 목적 달성해서 밖으로 나와 있고 하니까 가지 않는다. 이런 것만 봐도 법꾸라지의 법기술들이 얼마나 굉장히 정교한지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윤석열은 자기 형사 재판에 대해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성실할 거예요. 네네. 뭐 결심 공판 이럴 때도 안 나오고요. 선고 공판 때도 안 나오고요. 강제로 구인해가지고 법정에 앉혀 놓지 않는 한, 근데 뭐 법정에 가는 거야 뭐 피고인의 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아프다고 그래도 되고. 그럼 윤석열은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에서 쫓겨나는 파면이 되면 무조건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 형사재판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네, 이익하고요. 네. 그다음에 2판 4판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법꾸라지고 또 하나는 검사나 판사를 되게 우습게 볼 겁니다. 왜냐 연수원 기수로 보거나 아니면 서울법대 학번으로 볼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연수원 기수도 23기니까 그 자기보다 다 후배들이고요. 이제는. 네, 네. 그다음에 학번으로 보면 더더군다나 후배들이고 이러니까 그냥 우습게 보고 나보다 연수원 기수도 뭐 낮은데 나이도 어린데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요.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수의 지지자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지자들을 살뜰하게 챙기고 있잖아요. 나올 때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주먹 쥐고 고맙다고 메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도 메시지는 국민 일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빠짐없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지자 빈소에 뭐 자기 수석들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망상인데요. 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했다 용기를 냈어. 내가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정말 계몽을 위해서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머릿속에 막 재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독립운동하듯이 애국적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따위 형사재판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우쭐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이제 정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 뭐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이 나오든 어차피 이걸 벗어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지금까지 법기술 부려온 법꾸라지인데 그 결론을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결론을 알고 그러면 자기나 김건희가 이제 솟아나올 구멍은 사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거잖아요. 사면제도, 사면 복권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로 가는 거고 하나 농담드리면 구치소 했을 때 헌재 열심히 나왔잖아요. 지금 안 나가잖아요. 바람 쏘이로. 바람 소리로 나가. 답답하니까. 근데 네. 지금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바람 쏘이. 뭐, 한남동에서 이미 잘 쏘이고 있기 때문에. 관제에서 잘 놀면서 네. 술 마시고 있는데 뭐하러 네, 나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헌재 결정이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무슨 개헌 상황입니다만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 투표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죠. 그럼요. 아주 중요한 문제제기고요. 그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습성이랄까 대법원의 관성이랄까 이게 헌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이 뭐냐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헌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는 기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거취를 묻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좀 주민 소환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주적 절차를 만들자.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면 중간 평가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이전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중간 평가라는 게 일종의 공약처럼 돼가지고 내가 5년이 길면 뭐 조국 땅에서 그랬잖아요. 3년이 길다고 그랬는데 길면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행은 안 하는 거 이런 거 뭐 선처의 대상, 선의의 대상, 호의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교차적으로 국회와 뭐 선출 기간을 좀 크로스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집에 보내냐 아니냐를 8명,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자기들끼리
무슨 밀실에서 하듯이 국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차단된 채 지금처럼 하는 방식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 투표로 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뭐 SNS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전면적인 국민 투표로 만약에 헌재에서 하는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묘하게 내각제랑 거의 일치하는 거죠. 다 전면적으로 이제 내각이 총사퇴하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고 이제 이런 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서 뭐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1년에 4번씩 내각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바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다고 상품권, 보면 이제 네. 그 모든 사안을 국민 투표에 붙인다, 직접 민주주의로 한다 하는 부분에 이제 병폐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제 요번에 정말 특이한 현상이 생겼잖아요.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런 내란 뭐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놓고 도가 지나치는 어떤 거에서 국민투표 해부한다 이런 이제 변형된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겠는데 모든 케이스를 다 미리 상정해서 어떤 국민투표로 놓고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은 면이 있겠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겠다. 지금 이제 오창익 평론가님 말씀대로 특정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프로세스도 모르고 속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갑자기 떡하니 결론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뜨악하는 이런 어떤 결정 구조가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전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국민투표로 하는 데에는 어떤 제약적인 각종의 이제 조건 단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저희가 이제 대선 전망도 좀 다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찬반 여론은 거의 굳어진 것 같아요. 찬성 58%, 반대 36%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64%가 찬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최근에 이제 MBS 조사에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6%를 찍었거든요. 김문수 9%, 오세훈 4%, 이런 상황들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계속 가네요. 비슷하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박스권 맨날 네네네. 얘기하는데 어쨌든 박스를 좀씩 뚫고 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이들이 엄청나게 결집한 듯이 보이고 뭐 광화문에 모인 숫자가 시청 앞에 모인 숫자가 더 많다느니 멋쩌느냐는데 지금 보시면 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체가 뭐 한 명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황당, 당황, 분노, 결집, 자연 이완기 등등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점점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될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 의식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저들은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님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앞서 여론조사 후보들 지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재명 그다음에 국힘에서 1등이 김문수 아닙니까? 지금 36대 9잖아요. 네. 곱셈으로 하면 정확히 4배 차이입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34대 12면 3분의 1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선.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유력 후보와 국힘의 가장 유력한 후보의 차이가 한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게 4배로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추세가 중요한데 벌어지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는 지금 더 이상 10% 두 자릿수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본인도 별 기대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그 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매우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여론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질 만한 네?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그러니까 유력 후보, 유력 정당이 2개잖아요. 다른 정당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2개의 정당에서 유력한 후보와 이쪽 정당의 유력한 후보가 무려 4배 차이가 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난번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네, 2배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네. 4배 차이가 나는데도 와
4배 차이로 앞서고 있는 후보를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묘사하는 언론지요. 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그 소리 없는 정말 분노한 민심들이 좀 짜증이 나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들을 극우 쪽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다만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가서 말없이 꽝 하고 표로 심판합니다.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저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가서. 자, 갤럽에서 조사한 다른 항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가 51% 대 39로 나왔어요. 자, 정권 교체가 높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은 또 애매합니다. 정당 지지율 있는 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정당 지지율은 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비슷하게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죠?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 흠이 있죠. 잘 보세요. 저 중간에 3등이 어딥니까? 조국혁신당이네. 아닙니다. 3등을 잘 보세요. 지지정당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지지정당 없음당이 3등입니다. 네네. 지지정당 없음당을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정권 유지를 바라느냐에서는 응답을 합니다. 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현격한 차이,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진영 간의 싸움처럼 변질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극우들이 목소리를 내고 윤측에서 필사적 저항을 하면서 시간이 끌어지고 헌재가 길어지고 하면서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영 대 진영의 문제로 딱 그렇게 갈리면서 국힘 민주당 간의 싸움처럼 되면서 거의 평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하프앤하프에서 엎치락뒤치락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귀결되는 그것들을 또 상대들이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트랩에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저 지지정당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당연히 찍을 때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여야 지지율은 일종의 그러니까 매번 보던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전체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에 대한 강한 긍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예를 들어 국힘 계열의 정당을 지지해 왔어. 나는 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지지해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일종의 자기 긍정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확인. 근데 아무리 망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 민주당 쪽 계열은 아무리 망했어도 25% 또는 30%의 지지율은 가져가는 거고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느냐 또는 구체적으로 후보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에서는 전혀 다른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응답자들이. 이게 저는 정당 지지율에서 하나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보고 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대선 결과를 보면 지금의 정당 지지율이 얼마나 잘못 짚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결정을 지켜본다라고 이렇게 저기가 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뭐 복귀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군요. 네, 기각시 곧바로 업무 복귀인데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이제 대부분 총리실 최고위 간부들로 포진돼 있는데 지난 주말 내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들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를 해놓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정치적 성향의 문제라든가 스타일의 문제로 보자면 한덕수 총리가 좀 야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과의 그 가까움의 문제, 친밀도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내란의 가담 정도의 문제는 최상목이 더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실제로 가담 정도가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걸 보면 최상복이 더 높은 거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사실상.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일정까지를 얘기했네요. 10시 40분쯤 서울청사 도착해서 도어 스태핑을 하고 11시에 산불 대응 중대본 소집한다 뭐 이렇게. 결정이 안 마치 된 나왔는데 것처럼. 벌써 그건 결례죠.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발표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잠깐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망언집을 냈습니다. 살다가 참 별일 다 있는데 문제는 이 망언집이 명언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원 집을 낸 권성동 원내대표가 엑스맨 아니냐,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 동창이어서 도와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아니 중대 선배고요. 그 고시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친한 형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권성동이 이제 청춘을 함께 보냈던 존경하는 후배에게 바치는 오마주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흔집인데 아니 다 읽어보진 않았죠. 그걸 뿌리질 않았으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들만 추적해서 읽어보면 네네네. 이 사람 일꾼이네, 지혜롭네, 비전이 있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없나? 이게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지 또는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하는 이른바 정무적 감각이 이렇게 없나? 아니면 권성동에 대놓고 그냥 저 재명아 내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가깝게 지냈니? 40년 우정 잊지 말아다오. 이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홍보대사죠, 웃겼어요. 뭐 그러니까 홍보대사. 홍보대사. 근데 네. 집권당에서 야당 지도자를 가지고 망언집을 내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기승전, 네.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탓만 하면서 내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재명 바라기만 하는 건 좋은데 민주당이 집권 당이었죠. 이들 계산으로 보면 지금. 자, 최상목 이야기 저희가 하다 말았는데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회사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탄핵 반대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저는 최상목은 문제투성 인간이고요. 또 네네. 범죄 혐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에 비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야당이 정무적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곧 있을 이제 한덕수에 대한 심판 결과도 지켜보고 네. 또 며칠 있으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뭐 탄핵되고 한덕수가 뭐 돌아오든 어떻게 되든 하여튼 거취가 결정되면 최상목은 그에 대한 일종의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심판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심판의 내용이 탄핵소추밖에 없느냐 이건 또 생각해볼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탄력을 가지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탄핵당할 일을 너무 많이 했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상목에 대한 실제 탄핵소추는 좀 고민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상목이 주도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안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해보면은 재벌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죽으면서 100억을 남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취득하는 자녀들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쪼개지기 때문에 이게 누진적인 적용이 줄어들어 가지고 세금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본능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예, 이거. 당연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은 공정, 공평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중요시 생각하니까 내가 다 받은 게 아닌데 왜 그게 이렇게 공통으로 부과돼서 분배가 되느냐 이제 이런 의식들이 강하게 있었다 보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 기업의 이제 가업 승계라든지 이런 측면에 미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네네. 개인들 그런데 이제 소위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보면 일정 금액 기준 금액 이하의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요걸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게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가설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하면 최상목 땡큐 하면서 나가서 대권주자 한다. 지금 기각 결정이 났네요. 기각 결정이 떴어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기각이 되었답니다. 네, 기각의 저희가. 이유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기각의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탄핵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그렇게 그 이유서에서 이제 힌트가 될 구절을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국무회의 관련 내란 혐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위법했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나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무회의 네. 그 다음에 오자마자 바로
그 정적수 채우자마자 5분 만에 몰아치기로 진행하는 네네.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역할은 좀 제한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아마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거의 뭐 지켜보시죠. 예상대로 거의 사전에 이제 여론에 또 언론에 나와서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말씀 주신 의견에 거의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님이 환율 또 오르겠네라는 걱정을 하셨는데요. 환율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사회 불안 요소가 뭐 크게 있을 그런 네.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네.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정이 나도 1도 개의치 마시라. 네. 왜냐하면 이게 주가 아니라 종속 변수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1도 그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증시가 크게 흔들린다거나 윤석열이 사고 뭐 치면은 이제 주가 흔들리고 그거는 이제 환율이 완전히 오르죠. 다른 얘기죠. 윤석열이 돌아오면 나라 망하지만 네. 한덕수 돌아오는 거 가지고 나라 망할 정도의 존재감 있는 인물은 아니고요. 상속세가 나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범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중산층이랄까 이런 분들 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걸 상속해 주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불행한 일 아니냐 이런 거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뭐 세수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완화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구상했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여쭤본 거잖아요.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최상목은 차제에 있는 분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자 이렇게 가는 거고 재벌들 제일 그러니까 좋아할 겁니다, 이거. 정리해드리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세금 문제는 이런 걸 그냥 아무거 없이 제목만 가지고 물어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 7, 80%가 그래요 세금 줄이는 건 좋아. 근데 만약 차분하게 설명을 한다면 국민들 다수가 반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목 장사로 밀어붙일 건 아니고 탄핵 소추 중인 정권에서 내각 책임자가 이제 이 시간부로 아니지만 하여튼 최상목이가 운을 띄워가지고 하고 싶다고 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최상목은 분수를 알아야 하고요. 최상목은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일단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지금 이제 한참 뭐 그 이유서를 읽고 있겠죠. 네. 주문은 네. 이제 기각하고 이제 이유서를 읽고 있겠죠. 그럼 이유서를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올 것이고 이유서를 다 읽고 나서 전격적으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한 날짜를 발표할 거냐 아니냐가 제 관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힌트가 많이 들키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네. 힌트가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판결을 그냥 지켜보고 뒤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한다? 그때는 헌재 존립 기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날짜라도 지정해 놓으면 그 부분이 덜 하겠죠. 가장 베스트라고 그러면 기각에서 힌트가 많이 나온다 한다면 오늘 발표를 하고 오늘 퇴근 못하고 야전 침대에 놓고 헌재에서 자고 내일 윤석열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안개가 걷히고 먼 산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 이제 끝나가는 하나의 정황적인 흐름입니다. 네, 우리 신용환 교수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습니다. 인용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기각 5명, 각하 2명. 근데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선거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그거랑은 됩니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한덕수 기각은 얼마든지 판결문을 쓸 수 있는데 네네. 윤석열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기각에 그건, 대한 네. 결정문을 쓴다는 자체가 뭐 거의 불가능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나 좋은 점은 분명한 건 기각 이 정도로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으면 분명히 이유서가 꽤나 많은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길게 끌 수가 없다. 윤석열에 대한 부분이. 요건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만 되면은 저희가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불안전한 전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타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